안녕하십니까. 매브릭TV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계신 아퍼레이션 에픽 퓨리, 미국의 이란 공습 관련해서 조현승 박사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너무나도 엄청난 지금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아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걸 한국어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분노. 네. 분노. 네, 그냥 에픽 분노. 47년을 네. 묵어왔던 그런 네. 장엄한 그런 분노다. 네, 장엄한 이런 분노.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있겠죠? 상당히 지금 이거 보고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두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방공망이 저렇게 뚫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시작 전에 조현승 박사님께서는 인디아나대 경제학 박사를 하시고 지금 보이는 여러 방송과 저술 또 유명한 TV에서 여러 평론을 해주고 계신 그런 전문가이십니다. 오늘의 순서는 미국의 이러한 최근에 이런 폭격이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최종 목적, 엔드게임, 그리고 한국 경제의 영향, 그 다음에 또 이번에 AI 킬체인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클로드 팔란티와 한번 짚어드리고 투자에 대한 얘기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 결정 전황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란의 반격 능력이 거의 소멸된 것 같습니다. 지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의 발사 건수가 지금 시시각각 급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란에서 한 며칠 됐죠. 자기네 이렇게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드론을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창고에 정말 엄청난 양의 드론을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자체가 허장성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런 드론을 쏘기 시작하면 금방 떨어져요. 그걸 충원해낼 능력이 있느냐. 지금 현재 이란이 그런 생산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있는 재고 물량을 써버리기 시작하면 금방입니다. 왜 권투할 때 센 충격을 받은 다음에 선수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막 팔을 치켜든다든지 오히려 이런 모션을 보이면은 정말로 그게 이제 오히려 충격을 받았다라는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란에서 자기네 무기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걸로 이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Institute of Studies of War인가? 뭐 여기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랑 관련된 데 같은데 UAE 공격 건수가 지금 거의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사일은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특히 크루즈 미사일은 거의 없고요. 탄도미사일, 중단거리하고 드론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드론을 대량으로 싣고 가던 항모 이런 것들도 다 격침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란이 또 조금 골 때리는 게 자꾸 걸프 국가들에 대한 산발적 공습을 감행하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저런 무모한 행동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저거는 이유가 하나예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저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렇게 되면 당연히 세계 정세가 흔들리죠. 왜냐하면 유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미국에 대한 이제 미국한테 여기서 멈춰라. 이런 중재안을 다른 나라에서 압박을 하기를 기대를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보기에도 좀 별로 그럴듯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갖다가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저는 그 효과보다는 중동 국가들의 반이란 정서를 더욱 강화하는 게 아닌가. 특히 수니파 국가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란에 대한 적개심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도가 이제 알자지라 최근 보도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 요번에 미국이 공습을 감행한 이유가 이란의 서쪽으로 보면 이라크도 지금 사실은 반미 국가로 볼 수 있지만 지도부가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사실은 김정은의 세습 체제처럼 러시아의 뒷배를 받아가지고 하던 거기도 절대왕정 체제인데 러우 전쟁에서 힘이 빠져서 아사드 정권 날라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안 보이는데 육탄 국가라고 해요. 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들이 우크라이나의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니야. 그래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지금 개선을 갖고 있죠. 가고 있고 카스피의 왼쪽으로는 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쪽도 지금 친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란의 바로 오른쪽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갑자기 전쟁 며칠 전에 공격을 감행을 했어요. 이 정도의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한 거는 정말 47년 만에 처음이다.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그 반미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이란에 동조해주는 세력이 주변에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데는 구소련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련 해체 이후에도 미국보다는 오히려 러시아하고 더 가까운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자기의 그 뒤에서 우호적인 국가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고립무원이 돼 본 거는 처음이죠. 네네. 반미 하니까 저는 또 요즘 베트남의 반미 샌드위치라는 게 있던데. 저도 그거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 반미 샌드위치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그거까지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래서 지금 가장 그 개전 초기의 결정적인 전과는 아무래도 이제 이 하메네이하고 지도부 49명인가요? 한꺼번에 폭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알자지라 건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지금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하메네이가 사실은 나이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게 정신적 지주가 사라졌다라는 거가 심리적인 타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뭐 얼마 안 가서 뭐 또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폭격을 맞고 이제 저렇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또 오늘은 자유롭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시간에 저희도 뭐 정확하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평론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시아파 교리가 되게 골 때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9세기 800년도에 이미 그 시아파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메시아 이분이 태어나서 지금 우리 현생 인류 사이에 살고 계셔. 근데 이 억압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종말의 때가 오면 그분이 모습을 마디라 그래요. 마디가 모습을 드러내셔서 구원의 길로 이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재정 분리인데 이란의 시아파 체제는 미리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신정 체제를 구축을 해갖고 내가 최고의 신관이 돼서 그 마디의 뜻에 맞지 않는 자들을 숙청하고 처단하면서 목욕 재개하고 그 세상을 기다린다라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옛날에 저기 아가동산 뭐 이런 느낌이 좀 났는데요. 그 신나라 레코드. 모든 종교가 그런 색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체제를 인류의 역사를 고통과 억압으로 몰아넣는 게 바로 서구 문명과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묻으면은 무조건 뭔가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으로는 성전을 치르고 있었던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제 엔드게임.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제가 자세히 다뤄드렸는데 이건 제가 한번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미국이 유럽하고도 굉장히 막 등을 돌린 것 같고 나토에서도 발을 빼고 지금 이제 중동에서 또 전쟁을 벌이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데 솔직히 저는 예상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왜 그러냐면은 그래 지난번에서도 방송에서도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2024년 8월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시작되기 전이죠. 이미 그때 포린 어페어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포린 어페어는 외교 전문지고 각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나 그쪽 국제 정치학 쪽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이제 주로 기고를 하는데 거기에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오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그 칼럼이
저거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걸 썼냐면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유럽, 세 번째가 중동인데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동에서 미국은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을 재편한다. 이게 이제 중동의 질서를 세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미국은 손을 뗀다. 손을 뗀다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유럽의 방위는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막는 걸로 한다. 자, 이게 트럼프 2기 시작하자마자 서서히 시작이 됐고 최근 들어서 그걸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나토에서 나는 이제 러시아 안 막아줄 테니까 니네가 막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미국이 이제 나토에서의 영향력을 많이 줄이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굉장히 의아하다 그러는데 의아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화된 글이 나올 정도면은요, 그거는 이미 그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동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그 직전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만나서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둘이 평화회담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거라는 그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거든요. 헤즈볼라의 공격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그 평화협정을 갖다 깨기 위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둘이 협정을 맺게 되면요, 이스라엘하고 수니파 국가들이 다 같이 뭉쳐버리면은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이란을 비롯한 시아파 몇몇 테러 조직들, 그러니까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조직들 몇 군데만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중동 전체에서. 그러니까 중동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이제 사우디가 있죠. 군사력이 강한 나라. 사우디 같은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같은 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아파가 완전히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또 이스라엘이 강하게 보복을 한 건데 헤즈볼라를 그 와중이 되니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와의 평화협정도 깨진 거예요. 그 와중에 사우디가 아무리 그 자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는 없어요. 명색의 중동의 맹주라는 사람이 그 국가가 그 헤즈볼라를 갖다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막 가자 지구에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거는 완전히 그 나라의 체면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서 그 평화협정 얘기가 사라졌죠. 사실상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그 헤즈볼라에 소속된 그 국민들이나 이쪽의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한 거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그러면은 중동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역시 핵심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미국 입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란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말이 꼭 옳다, 정의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보기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브라이언의 얘기가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면서 중재자 역할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이란을 쳐서 현재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운다든지 미국이 직접 지배를 한다든지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 전쟁처럼 미군이 직접 가서 통치를 하고 이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란이 무력화됐어요. 이란의 군사력이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은 외부에 이란이 지원하던 데는 더 약해지는 거거든요. 무기를 어디서 받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동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남는 거거든요. 이집트도 뭐 있긴 하지만 이집트도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죠. 이집트가 중동에서 북아프리카까지 합쳐보면은. 자, 이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한테 그렇게 아주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가 되고 타협이 가능한 나라예요. 이란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 질서를 재편을 하고, 그러니까 이란이
국가화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란은 상당히 지금 체제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게 완전히 전복되지는 않더라도 이란이 외부의 힘을 쓰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 혼란은 지속이 될 거고요. 이란 내부에서 뭐 내전이 날지 안 날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내전까지는 안 나더라도 이란이 적어도 내부를 탄탄하게 지키면서 외부에 있는 자신들의 어떤 서브 조직들, 뭐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조직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다 사라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을 안정시킨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있지만 과연 이란이 앞으로 얼마나 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을지 한번 요거는 저는 길게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거가 이제 원유 선물 가격에서 지금 네. 좀 보인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유 선물에서 보면요, 근월물하고 그 원월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건 제가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그 봐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찾아봤죠. 그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를. 근데 근월물은 보통 한 달 정도의 후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후에 물량이에요. 석유 선물을 사는 게. 원래 계약을 그쵸? 이제 예. 실행해야 되는 네.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원월물은 뭐 그걸 넘어서 한 1년짜리도 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근월물 가격이 굉장히 뛰었어요. 선물에서. 근데 원월물은요, 근월물보다 훨씬 내려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간 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예, 트럼프 이게 대통령이 4주 얘기를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 말은 하도 과장도 심하고 이렇긴 한데 근데 4주라고 얘기한 거는 한 달 정도 안에 적어도 이란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쟁이 끝나지는 않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리면서 어느 정도의 그 통제 가능한 리스크가 남는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돈이 가장 믿을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그렇죠.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린다 하더라도 그 보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류비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균형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그 남아있긴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은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베네수엘라, 뭐 그린란드, 뭐 쿠바, 이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이란에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1대1로 한다고 해서 그 수출 제조업으로 번 돈을 거의 3천억에서 4천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가 사실은 무력화가 많이 된 것 같고 베네수엘라에다가도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원유 수입 어떤 에너지 자립을 추구한다라고 또 얼마 전에 전국 인민대표자회의에서도 그렇죠. 이번에 14차인가요? 그 5개년 기획에서도 보면은 에너지 자립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다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이라는 게 석유를 중국 내에서 다 생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네 공급망을 구축한다라는 뜻인데 이번에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저렇게 이제 상황이 저렇게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곤경에 처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게 또 그 중국이 석유를 작업한다라는 그 거래 방식이 상당히 제가 볼 때 질이 별로 안 좋은 게 그 독재 집단에다가 차관을 준다 그러면 돈을 매깁니다. 네. 근데 나라는 빚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채무를 탕감한다고 또 석유를 시가에서 한 30% 이상을 싸게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상당히 싸게 가져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조선 왕조가 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듯이 아주 소수의 독재 집단한테 돈을 매긴 다음에 그 나라의 자원을 빼가는 굉장히 그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 서방한테 당해서 그 치를 떠는 그러한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다. 좀 1대1로 사업 방식이 좀 그런 식이긴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반중 감정이 많이 높아지곤 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란에서 들여오던 석유가 끊기게 되면은 물론 중국은 또 다른 루트를 찾겠지만 근데 석유는 그래요. 석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스도 마찬가지지만 다 장기 계약을 하지 스판 물량이 그 많지가 않아요. 스판 물량을 갖다 대량으로 구입하려면 상당히 비싸게 사야 되고 단기적으로도 비싸게 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란의 석유만큼 싼 석유를 중국이 구해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작년 11월에 나온 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된 이 국가안보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걸 읽어보면 뭔가 큰일이 터질 거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 아,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뭐 미국이 공경에 빠졌다, 중국이 공경에 빠졌다, 이란이 무슨 행복한다 이런 지역적인 이슈를 벗어나서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 속에서 이걸 봐야만 그렇죠. 어떤 나중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하게 제시되었던 게 바로 돈로 닥트린이라고 트럼프가 먼로 닥트린을 새롭게 해석을 한, 그러니까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에서 지배력을 확립하고 중국과 러시아 이러한 그 좀 불량한 국가들 미국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유라시아에서 패권을 잡는 걸 반드시 저지한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침공을 그 단순히 그 일단은 베네수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 이란을 친 거는 물론 이제 미국의 중동 전략의 어떤 실행이기도 한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중국 견제에 맞춘다. 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그 책이에요. 2024년 8월 달에 그 포린 어페어에 오브라이언 뿐만 아니라 그 맷 포틴저가 쓴 그 책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 그랬는데, 중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중국이 미국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떠한 아주 기본적인 그 기초조차도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중국이 이렇게 에너지라든지 어떤 중국에 뭘 할 수 있는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모든 면을 미국에서 다 블락을 해야 된다. 이제 그 포틴저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정도로 중국한테 많이 겨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에너지 공급원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 두 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석유를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두 개가 막힌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으로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사람들이 에너지 그러면은 전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네. 전기가 큰데 세계의 그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에너지 총 사용량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거는 20%를 조금 넘어요. 여전히 수송용,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 뭐 열차 이런 거 보면요, 전기보다는 다 석유입니다. 그게. 거기다가 석유 화학 제품이 또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석유 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석유가 끊어지는 순간에 전쟁 능력이 사라집니다. 배를 어떻게 띄우고 비행기를 어떻게 띄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뭐 만약에 대만 침공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긴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대만 침공이 아니더라도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예. 이 먼로 닥트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미국이 이제 비개입주의,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의 영향권 나와바리에서는 다른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건데, 요거를 제가 또 그림으로 하나 이제 그려와 봤습니다. 이제 서반구, 이제 좁게는 아메리카 대륙이고, 넓게 보면 그린란드와 유럽연합까지 포함하는 건데, 여기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떤 그 다른 나라 국가 정부들과 연합을 해서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조치를 끌고 간다든지 이런 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게 작년 11월에 이미 나와 있었고, 마두로가 이제 화웨이 폰 들고 미국 놈들이 이건 절대 못 들어 이러면서 날 잡아봐 이랬다가 밤중에 러닝바람으로 잡혀간 것이 바로 그 국가안보 전략을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뭘 좀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두로가 저희 매버릭 TV만 좀 봤었어도 좀 조심을 좀 했었을 텐데. 근데 한국어를 못해서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고. 근데 봤어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방공망, 화웨이 폰을 가지고서 이렇게 타는 통신망이 이거는 미국이 못 뚫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그리고 이란 전쟁에 이제 가려져가지고 지금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 전인가요? 이게 쉴드 오브 아메리카즈라고 남미의 17개국을 모아가지고 카르텔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이거를 이제 루비오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 국토안보 장관에서 해임이 됐다고 하는 크리스티 놈 전 장관도 와서 이제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중국의 1대1로라든지 펜타닐의 그 전구체, 프리커서를 수출하는 그렇죠. 마약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뿌리를 뽑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것도 사실은 앞서 보여드린 이 서반구의 트럼프 먼로 닥트린. 사실 그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그 전고체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자재를 다 중국에서 대부분 가져와서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침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위권에 해당하죠. 그 부분에 한해서만 놓고 보면. 네. 그리고 제가 요 라틴 아메리카 얘기를 이란 전쟁 얘기에 이제 또 갖다 놓은 이유가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국제 통상적으로 중화권의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대한 생산 기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세안이나 인도 뭐 이런 애들도 군침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다음 공급망의 주력 후보지로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쿠바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옛날에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 쿠바하고 베네수엘라 위쪽에 미국의 그 미드웨스트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대량으로 엄청난 강을 타고 내려와서 수출할 수 있는 그 항구가 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이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쿠바 쪽이 막히면, 만약에 미국의 영향력이 못 미치면은 사실은 미국의 농업 생산력이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공급망을 라틴 아메리카로 확장을 하고 우리끼리 뭔가 제조업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먼저 깡패들이라든지 정치적 불안 요소를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하는 분들도, 조지 프리드먼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야, 이거 중국 장비,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이란이 이거 중국 미사일 사놓고 엄청 자랑하고 막 이랬는데, 단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 글쎄, 근데 저는 이게 진짜로 중국의 방공망이 기술이 허접한 건지 아니면은 이란에서 잘 못 다룬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중국의 방공망이 너무나 허무하게 뚫린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방공망 기술 자체가 나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란 내에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스파이가 많았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게 또 잘 작동을 못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그럼 미국의 전자전기라든지 이제 EMP 펄스 이런 기술이 또 좋아가지고 안 된 걸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이란도 석유 팔아가지고 번 돈을 갖다가 뭐 자력갱생한다고 중국제 무기, 러시아제 무기를 다 갖다 놓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중국의 쫑난 하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우리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는 굴을 파고 숨어 있는다 그래도 이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중국은 사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마음 먹으면은 그 최고 지도자를 잡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죠. 다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공격을 안 하겠지. 북한 같은 경우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란은 정말 핵심이었고, 베네수엘라도 그 석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워낙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작전을 미국이 할 리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아마 중국 시진핑 주석도 아마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을까. 이거 미국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군사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순서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AI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조현수 박사님한테 이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지에 최근 올라온 기사를 갖고 왔는데, 맵하고 차트를 한국 경제 영향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거를 삼성전자 SK를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코스피를 인버스를 사야 되냐. 뭐 이제, 뭐, 정확히 그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제가 주변에서 그 질문 많이 받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대폭락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제가 선물 얘기했죠? 유가. 예. 네, 유가 근월물하고 원월물. 네, 발음이 좀 어려워요. 원월물. 근데 그 얘기를 했듯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이란의 지금 현재 상태, 현재 경제 상태나 생산 능력을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길게 장기간으로 가져가긴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쟁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란 내부에 지상군 투입해서 뭐 이란을 쓸어낸다? 그거는 미국에서는 안 할 것 같고, 지상군 투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것 같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란을 갖다가 완전히 몰아낼 만한 그런 전쟁을 원치는 않는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이란 내부의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가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어느 정도 풀린다는 거죠. 일단은. 그런 상태가 갈 거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급등했던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주가도 다시 어느 정도 이상은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얘기도 마지막에 드릴 건데, 특히 지금 대만이랑 한국 반도체주가 많이 빠진 거는 아무래도 이 동북아 국가들이 에너지에 있어서 중동 석유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금융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논리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다 심리적인 거, 사람들의 불안감,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되는 건데, 반도체는 이번 전쟁하고는 사실 거의 관련이 없어요. 수출 통로도 그쪽으로 별로 안 가고요. 그 비행기로 실어나르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사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물론 간접적으로는 당연히 받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나 정유 이런 게 정말 직접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냥 공포심이에요. 일단 전쟁이 터지자마자. 근데 이거는 상황이 약간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앞으로 한 1, 2주 정도가는 이런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니까 언제 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바이 더 딥의 찬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뭐 이건 100% 확신은 못 하니까요. 적어도 들고 있는 거 지금 패닉셀은 하지 말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지도가 파란색 점이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격을 한 곳이고 빨간색이 이란이 지금 산발적으로 드론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맛집 지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런 지점들이 찍혀 있는데 사실 저 타격의 강도는 미국, 이스라엘 측이 훨씬 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드론이 한 군데만 가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 거죠, 여기가. 그리고 이제 지금 유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등을 해서 한 60불 정도 가던 게 거의 지금 더블 수준으로 지금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이 물동량에 보면은 여기 3월 5일부터 거의 지금 제로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거 다른 그 선물을 진짜로 돈을 그 자리에서 다루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 단기적인 거에 너무 그렇게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한 몇 달 지나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어느 선 이상 회복돼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는 안 돼요. 여전히 산발적인 뭐 드론 공격이나 이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나 물동량이 100% 회복은 안 되더라도 저는 그래도 한두 달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은 회복되고 보험료는 아마 조금 더 높은 상태로 균형을 찾아가겠죠. 그 정도에서. 그리고 지금 영국이 뭐 해사기구도 있고 옛날부터 이제 해군이 세서 표준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게 선박에 대한 보험료도 영국의 로이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바클레이즈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 미국 기업들도 여기에 좀 시장 진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어요. 이게 5천선이 지금 깨질까 말까 이게 상당히 관심사였고 환율이 1,500원대에 지금 달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그래요. 정부에서 자꾸 5천을 기준으로 삼아서 뭐 국민연금을 뭐 투입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그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자칫하다가는 진짜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수시로 돈을 빼다 쓰는 이런 관행을 남기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보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이것도 저는 한두 달 안에 다시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비축유가 상당히 많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전 국민이 평상시대로 소비를 한다 그러면 3개월이고, 그거를 이제 필수적인 용도로 제한을 하면은 200일이 좀 넘는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기사는 좀 긍정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제 208일 쟁여뒀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중국이 78일밖에 없는데, 러시아산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다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서 큰 걱정 없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닐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자료를 직접 보지 못하고 근데 지금 제가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쪽이 어떻게 되냐면요. 석유 거래나 가스 거래는 대부분은 장기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장기 계약하고 남는 거 추가 생산되는 게 나오는 게 스팟 물량이거든요. 근데 스팟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 같은 나라가 러시아에서 사온다고 해서 당장 필요하니까 더 줘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석유를 막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물량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중국에서 러시아에 사온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잔뜩 사올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 아닐걸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랑 북한이 서로 물고 빨고 좋아 죽는 사이라 그래도 또 이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그럼 러시아가 중국이 이란에서 도입하던 석유 단가대로 공급을 해줄 거냐? 이거 당연히 아니죠. 이란에서 중국에다가 주는 거는 굉장히 세일을 해서 굉장히 싸게 주는 거거든요. 실제 국제 시세보다. 근데 러시아가 그런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중국한테 줄 리도 없고, 국제 시세만큼 맞춘다 하더라도 그 중국에서 소비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스팟 물량으로 그렇게 나올 리가 그거 안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이거 100% 확신은 못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왜 중국한테 석유를 싸게 안 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중국이 러시아가 러우 전쟁 때문에 엄청 어려웠을 때 중국에 좀 석유 좀 정상 가격으로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계속 깎으려고 들어갔고, 결국에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둘 사이의 관계, 사실 가족 사이라도 돈 문제가 예민한 건데 러시아산으로 그냥 일부 대체하면 된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일단 그러니까 러시아가 해주고 싶어도 그만한 물량이 안 나올 거고요.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싸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 사오던 싼 그러니까 석유가 이제는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설령 물량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고 전쟁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 해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고 어느 정도 이제 둘이 휴전 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이란의 석유 생산 능력과 수출 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질 거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미국하고 어떤 협상을 해서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그 경제 봉쇄가 풀리면은 중국한테 더 이상 그렇게 싸게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경제 제재 기간이기 때문에 이란 석유를 사주는 데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싸게 준 거지. 이제는 그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미국의 이란 침공이 굉장히 말하자면 좀 뼈아픈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전쟁 혹은 이제 증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지상군인의 특수대 투입을 아직 고려를 안 한다는 보도가 이제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전쟁 발발 며칠 전에 이제 스티브 위트코프 유엔 대사가 이란의 대사하고 만났는데 이게 공습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합니다. 그 미드나잇 해머 작년에 그 이란 핵시설 파괴 이후에도 핵무기 11개를 만들 수 있는 60% 정도 농축이 완료된 우라늄을 우리가 갖고 있다. 당신들이 아무리 압박해봐야 우리는 이제 핵폭탄 만들고 우리 갈 길 간다라는 얘기를 스티브 위트코프한테 했고 그 얘기가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아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농축 우라늄을 회수를 하면은 미국이 제일 좋은데 이것 때문에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게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더 강한 액션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사태에 좀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란의 핵시설 이렇게 뭐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농축 우라늄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야지 이제 그 거의 발사를 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란이 핵기폭 실험도 해본 적이 없죠. 네. 예. 더군다나 그때 아주 핵 물리학자들이 싹 제거가 됐잖아요. 그것도 정말 영화 같은 네.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 삐삐에다가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란은 핵무기를 이제 사용 가능한 핵무기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AI로 만든 팔란티어와 그 클로드 이 회사들이 협력해서 만든 인공지능 킬체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대적으로 적용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의 개념에 대해서 조현수 박사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건 경희권 박사님의 거의 뭐 아주 아닙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예,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예, 아니 이제 그 제가 반도체랑 IT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다 이미 친숙하시겠지만 원래 군대가 행정이 느리기로 유명해요. 맞아요. 그 일선 전투부대라든지 척후병이라든지 이런 휴민트들이 갖고 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첩보, 조각들을 가지고 인텔리전스 문서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 이거 하다 보면은 원래 몇 주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작전을 그 판단하고 실행을 하는데 근데 이게 AI 킬체인 메이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무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센서라든지 민간에 있는 많은 데이터, 우주 스타링크 위성, 우주에 떠 있는 전투기 이런 모든 것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AI가 수분 만에 타겟과 타격 수단과 시나리오까지 몇십 개씩 지휘관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몇천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는 굉장히 쉬운 일이 되어버렸다. 이게 고개만 들면은 그 우리 오락실에서 하던 그 망치 게임처럼 다 맞아 죽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요게 두더지 게임, 망치 게임. 예. 두더지 게임. 그래서 여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스타링크도 개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주군,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가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2차 대전 때 보면은 전쟁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밑에서 싸우다가 그때 2차 대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폭격이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폭격은 정말로 그냥 프로펠러기가 나서 싸우는 정도였잖아요. 고폭탄이라든지 그 폭탄의 명중률도 굉장히 낮았고. 그렇죠. 근데 2차 대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은 정말로 그 공군력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렇게 땅뿐만 아니라 바다와 그 하늘까지 해서 입체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게 우주까지 이제 성층권으로 아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런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가지고 의사결정까지도 이제 AI한테 맡긴다는 게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현재 실제 전쟁에 이번에 거의 적용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국 얘기인데, 중국이 사실은 옛날에 그 이라크전 때 속수무책으로 이게 후세인이 당하는 걸 보고, 그거를 어떤 모범적 교리를 삼아서 그동안 군사 지출을 많이 늘리고, 그거를 따라잡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때도 사실은 지금하고
큰 틀에선 같습니다. 육해 공군을 통합 운용한다. 네. 그 다음에 공군의 어떤 제공권을 가지고 육상 전력의 어떤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는 그거가 우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네. 얘는 까막눈인데 어디서 뭐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싸우기 전에 전쟁 승패가 이미 거의 갈려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사결정 시간까지 과거에는 뭐 며칠 걸려야 되는 게 이제는 단 1, 2분이면은 뭐 충분히 결정이 돼버리는 거고요.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라크전 때 20년 전에 보고 우리가 따라와야지 하고 모든 그 몇백 조를 쏟아부은 그 중국의 어떤 군사력 투자가 사실은 이 메이븐 AI 시스템, 이 알렉스 카프가 만든 이 시스템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산을 열심히 졸라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 중국 쪽에서 군사 교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헛짓을 했다. 근데 알렉스 카프 저분은 왜 머리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있죠? 예. 뭔가 자기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게 클로드 논란이 또 있었죠, 박사님. 네. 이게 원래 요번에 이란 전쟁에 쓰인 그 AI 코딩을 엔트로픽에서 많이 해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전쟁에 쓰이는 걸 보고 우리는 민주적 가치, 그리고 양심상으로 내가 이거를 더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피터 헥세스 국방장관이 엔트로픽하고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공급망 리스크 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지금 요즘 사업이 별로 안 좋았던 오픈 AI가 그럼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했다가 지금 또 GPT 삭제율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 이제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이 IT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고집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신념, 이념 같은 게 있겠지만, 글쎄요. 그게, 그러면은 그 테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기업인가는 그래도 그 나라 국방부하고의 이런 일을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이분들은 또 약간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스 카프가 이제 저희가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요새 시간이 없어서 기술공화국 선언, 더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에서 이런 요지의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무기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2차 대전 때 국방 예산, 국방과학에서 출현을 한 것이고, 우리의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서구 문명의 안보를 지키는데 도대체 왜 기여를 하지 않는 거냐? 왜 우리 미국 혁명에 이거를 부끄러워하고 웨스턴 밸류 시스템을 왜 부정하는 거냐? 지금 그 이란의 테러로 미군과 민간인이 몇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알렉스 카프의 주장인 거죠. 그래, 사실은 이제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물론 이제 이란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또 이란 입장에서의 또 그런 논리가 있을 테고요. 그 9세기에 네, 뭐 그런 것도 메시아가 살아계시는데 또 중국 사람이라면은 또 중국의 국방을 위해서 뭐 자기가 헌신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그 패트리오티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인 항공기, 무인 잠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안두릴이라고 하는 회사의 팔머 럭키, 올해 IPO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띄우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우주에서 이 거의 센티미터, 밀리미터 단위로 포착이 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고요. 모든 통신 이런 거 다 감청을 해서 모든 SNS랑 채팅까지 다 해가지고 그 하메네이가 몇 시에 어디에서 회의를 할지를 거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인데 저는 그게 이란 내의 어떤 내부의
그 스파이가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런 AI를 통한 감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파이를 통한 정보 제공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이 어느 몇 퍼센트 정도인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파악이 안 되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그 15년,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 갖고 있지 못했던 엄청난 스타크래프트로 말하면 맵팩을 키고 네. 남들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치트키도 쓰고 네.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전투력으로 진화를 지금 시작했다. 그리고 이거를 촉발시킨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러우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벌써 First AI War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려지고 있는데 뭐 스타링크라든지 AI 분석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무인 공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 국방부가 엄청난 속도의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이 방공망이 무너진 이유가 사실은 사이버 사령부의 기여가 꽤 컸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까지 하냐 그러면은 중국의 방공망이 켜져 있다고 한들 교란 전파를 쏴가지고 허공에 없는 목표물을 수천 수만 개를 띄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눈뜬 장님이 될 수밖에 뭐 아무데나 막 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어쨌든 그러한 이런 지능형 킬체인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저 그림은 직접 그리신 건가요? 제가 직접 제미나이 프로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그려서 갖고 왔습니다. 뭐 정확히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 좀 멋있어 보이니까 네, 대충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 전망과 투자 이게 지금 바이더 딥이냐? 아니면 이게 미국이 정말 똥 밟아가지고 다 같이 S&P나 코스피 이런 게 다 가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 근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진주만 공습이 됐든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이 됐든 러우 전쟁이 됐든 결국에는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하메네이 사망 수익이 전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 보니까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쫙쫙.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는 딱 그때부터도 느꼈던 게 이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요거 떨어지는 거 보고서 사야지 그러고서 밑에 매수를 걸어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하메네이가 죽는 바람에 제가 밑에 걸어놓은 큰 금액은 매수가 안 됐고 계약 체결이 된 게 위쪽에서 조금씩 10,000원씩 쭉 걸어놨거든요. 70,000원어치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5,000~6,000원 벌었습니다. 그 수익률로 따지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잠깐 사이인데, 하루 사이였거든요. 왜냐면 하메네이가 바로 다음날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많이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요거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불안정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팔지 말고 여윳돈이 있으면은 조금 들어가는 거. 근데 오늘일지 아니면은 조금 더 며칠 후까지 더 약세장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전 바이더 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AI하고 이제 시황을 보면서 많이 빠진 그런 섹터하고 종목들을 좀 이제 한 3개 정도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과도한 우려이지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동북아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차 및 소비재에서는 역시 휘발유를 많이 먹는 우리 포드 자동차의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테슬라도 400불이 깨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그 다음에 뭐 에어라인, 항공 이런 쪽도 여행주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언제 풀리느냐예요. 이란 내부의 상황 정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걸로는 이제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제한적이에요. 네. 호르무즈 해협에 비하면은.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 어느 정도 풀리면은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편안하게 말씀 엿듣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요즘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방공망도 다 지금 완전 쓰레기로 판명이 났고, 뭐 무역 수지 흑자 많이 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부에 디플레도 심하고, 뭐 이게 그리고 제일 난감한 게 이게 3월 31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중 정상회담이 준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의 방공망하고 지금 오늘도 이란의 미사일 연료 이런 거 수출하다 걸렸어요. 이거 정상회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대만 공습을 위해서 무슨 민간 어선 통통배까지 끌어와가지고 일본 해군의 진격을 막는 뭐 그런 그 바다에다가 예. 말하자면 사람들 인해 전술하듯이 그 민간 어선들을 거기다 쭉 막는 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것도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본 건데 사진까지 다 올렸더라고요. 예, 보면서 그거 보고 저도 굉장히 웃었었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오래 살다 오신 분이 하는 유튜브인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보면서 야, 참 별짓을 다 하는구나 싶은데, 근데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들 당장 석유가 없으면은 배는 군함은 어떻게 움직이고 비행기는 어떻게 띄워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 수출길이 에너지가 저렇게 막힌다 그러면은 뭐 대만 침공은 쉽지는 않겠죠. 그럼 이번에 봤듯이 미국의 그 정밀 타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정말 뭐 옛날 미국의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미국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과거보다 불안해 보인다는 면은 있는데, 이번에 군사적인 면에서 보니까 여전히 저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여전히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수준을 떠나서 뭔가 기술적으로 한 차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이번에 그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봤을 때, 이거는 다른 나라가 정말로 쫓아오기 어렵다라는 것만큼은 지금 드러난 팩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느 쪽을 꼭 칭찬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지 말고요. 참 이제 정말로 세상이 그 전쟁도 저렇게 바뀌었구나라는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중간 선거도 이제 있고 지금 사실 좀 불안불안하고 여러 가지 이제 큰 일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그럴까요? 국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뭐 연방대법원에서 관세도 위헌 판결을 때렸지만 사실은 무역법 301조와 그다음에 국가안보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영구 관세가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걸 바로 대체를 한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21세기 초엽에 어떤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세계 판세의 변경,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는 태평성대는 끝났고,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살면서 느끼지는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태평성대였죠. 이런 정도의 대규모 전쟁은 없었고, 적어도 그 각 국가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이런 식의 물리적인 대규모 충돌은 사실 한동안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무역 장벽이나 어떤 무역 분쟁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격렬해졌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중국의 어떤 제조업이 너무 많이 따라오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지난 30년 동안 장기 저성장 구조를 고착화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또 이런 격변의 시기에 강한 또 그런 한국 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처럼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이러한 불안정성, 대외적인 불안정성을 반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던 전략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그 효과도
긍정적인 효과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비관만 할 건 아니고 너무 안 좋게만 보기보다도 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기회를 잘 잡으면은 뭐 더 좋은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버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조현수 박사님 모시고 이란 전쟁과 미국의 어떤 전략, 또 중국과 러시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